오늘은 예고드렸던 특수한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암이 흉부, 흉곽 내부 종격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까지 내려간 그런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아직 흔하진 않지만 장학쌤이 주 전공일 정도로 강남 세브란스에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목 쪽의 임파선 전이가 심해지면 가슴까지 타고 내려가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데이터에 의하면 주로 우측으로 타고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측이나 중간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 100% 없습니다 소리는 못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우측으로만. 그 림프절의 분포에 따라 좀 다른 건데요. 사실은 이 수술은 제가 2003년 6월 25일 6.25 때 했어요. 너무 인상 깊은 수술이어서 지금도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고 그 수술을 거의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그 이후에 이런 수술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여튼 가슴을 열고 이렇게 크게 수술한 케이스인데 요새는 그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노하우도 축적되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 수술하고 나면 무조건 중환자실을 갔는데 요새는 정말 잘 된 케이스는 바로 일반 병실로 올라오기도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제 장하서 교수님은 되게 많이 보신다는 걸 보면 이런 분들은 보통 그냥 장하서 쌤한테 보내지나 봐요. 실제로 국내나 이제 외국에 계신 의사선생님들이 장학쌤 수술하는 거 보고 싶어서 연락이 많이 오죠. 근데 우리 팀은 이제 모두 이런 수술 경험이 많아서 아주 신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고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술은 봐도 따라하기 좀 힘든 수술이고 제 경험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펠로 시기, 전임의 시기를 거칠 때도 이 수술 들어가려고 하는 동료가 없었어요. 잘.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다른 의사분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같이 일하는 분들은 나는 좀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죠. 그래서 맨날 제가 불려 들어왔어요. 그때는. 동생이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끌려들었다는 게 맞겠죠.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힘들어했던 수술인데 요새는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다른 방식을 하는데 그래도 이 수술은 무조건 다 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 그림에서처럼 대동맥궁을 밑에 허옇게 보는 게 심장이거든요. 대동맥궁 그 위치 위에 있으면 그때는 완전히 가슴 풀 열지 않고 목에서 들어가서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조금 흉골 절제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발전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갑상선암 4차 병원이라는 세브란스의 진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수술이 가능할 정도면 환자분들도 뭔가 갑상선암 하면은 나 세브란스로 가야겠다 이런 게 딱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칼국수 잘 만드는 사람은 수제비도 잘 만든다. 맞죠. 이런 어려운 수술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작은 수술들도 잘할 수 있을 거고 다른 것도 잘할 거다. 그래서 그 다른 대학에서 저희 대학에서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을 교수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면 딱 그래요. 첫 마디가 그 병원 출신이니까 뭐 수술은 다 잘하겠죠. 근데 다른 걸 뭘 더 잘해요? 라고 물어요. 우리 자부심이죠. 그게. 근데 전 또 드는 생각이 수술만 잘하면 됐지 뭘 더 바라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디폴트 값이고 그러니까. 그 외에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 원하는 거잖아요. 더 해야지. 이제 그래야 고급 인력이죠. 그럼 이 종격동 성수술이라는 수술을 하고 나면 추가 치료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자, 그건 다른 갑상선암과 비슷하게 추가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사선 요도 치료가 기본이지만 암 종류와 분화도 그리고 분자 생물학적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하게 됩니다. 역시 총력전으로? 그렇죠. 그게 원칙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발성 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게 다발성 전이로 진행된 경우예요. 정말 그 모래처럼 이렇게 확 뿌려졌다는 게 딱 느껴지는 사진인 것 같아요. 폐고 뼈고 진짜 전신으로 다 전이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다른 게 전이가 날아간 그 부위가 다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이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건 그냥 CT입니다. 화살표 간 부위가 다 전이가 날아간 부위예요. 물론 여기 짚어놓은 게 이런 거지 뭐 더 많겠죠. 근데 이걸 펫을 찍어보면 이 전이가 날아간 모든 부위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만 나타나고 있어요.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펫
것에 잡히지 않는 부분은 아직까지 분화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거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펫스캔에 이렇게 나타난 건 치료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건 정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의사와 그리고 또 환자가 많은 병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를 본다고 다는 아니고요. 포기해버렸으면 그게 뭐가 경험이겠어요. 이제 치료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전달을 해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준이 향상되니까 뭐 저도 딴 데서 배워야 되고요.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알려주고 그러면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방법을 다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뭐 이거는 저도 굉장히 어렵고요. 소위 말하는 전 세계 그 난치성 암을 주로 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병원도 프로토콜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맞춤형의 치료를 고안하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이 케이스에서는 저 치료를 다 달리해서 펫에 나타나는 저 부위만 따로 도려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수술에 지금 소개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건 참 획기적인 수술이긴 했는데 저 환자가 예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세계적으로 발표는 못했던 케이스입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죠. 근데 뭐 그래도 제가 다 없애고 치료한 다음에 5년을 살렸었으니까. 근데 안타깝죠, 많이. 네. 그 NGS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장원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NGS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갑상선암의 발생과 분자 생물학적 발전도를 나타낸 건데요. 현 상태에서는 이제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 중 거의 90%는 다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S는 2004년에 확립된 개념인데 벌써 이제 20년이 됐죠. 근데 아주 최근에 와서야 이걸 적용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갑상선암 발생 과정에 작용하는 유전인자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겠죠. 실제로는 DNA 검사만 해도 간단하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이런 건 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니까 이 정도지 실제로는 수백 배는 더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유전 정보 전사가 일어나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 생겨야 하니까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벌써 20년이나 지난 NGS가 아직도 완전히 활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전 속도를 보면은 정말 얼마 되지 않으면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정말 그때 저희 1화에 그 암이 왜 생기나 그거 했을 때도 정말 복잡한 과정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복잡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딱 한 번에 알아내는 게 안 될까? 뭐 이렇게 답답한 생각도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그 진짜 이런 연구에 힘써주시는 분들, 이제 의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장호재 쌤 얘기 들으니까 그럼 아직도 환자 맞춤형 치료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먼 일은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답답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가능한 모든 지식과 증거, 결과들을 모아서 그걸 분석해서 그 바탕으로 치료기를 수립해야 된다. 그게 현재로서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뭔가 오늘 이제 특수한 재발과 전이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검사와 이제 판단. 근데 전 이런 걸 보면 그 옛날에 만화 블랙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알려주고 홀연히 떠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블랙잭 자세히 안 봤나 봐요. 그분은 이제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죠. 자기 혼자 하고 딱 떠나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붙잡아가지고 못 가게 가둬가지고 저희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치료 방법도 어렵고 치료 계획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내용은 이게 단가요? 중요한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추가할 내용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로봇 수술을 하고 재발한 케이스를 좀 갖고 왔어요. 로봇 수술은 목에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터널을 뚫어 수술한다는 이야기는 전 시간에 했었을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파종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뚫고 들어갔다가 글로 나오면서 시딩이라 그러죠. 이 케이스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안 그래도 목 측경부 재발에서 림프절 청소술을 추가로 받았는데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처음 로봇 수술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포들이 그 트랙을 따라서 흩어져 있다가 자라나서 다발성 재발을 한 경우입니다. 수술 직전 마취하고 포지션을 잡은 사진인데 여기 표시된 부분이 다 재발한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듯이. 그래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넓게 수술을 해야 했고 이건 수술 후에 봉합 직전 사진이고요. 이건 수술 후 떼어낸 암 그걸 갖다 이제 그 그림이 흐릿하게 보이긴 한데 그쪽에 지금 있던 자리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런 증례는 수술 접근법이 다를 때 재발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자료죠. 그래서 처음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조금 다른 방식의 추적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갑상선을 수술했는데 측경부 전이를 보기 위해서 목 초음파만 보면 되는데 이분은 겨드랑이를 뚫고 이렇게 가슴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가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목 초음파만 봤다가는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수술이 어땠는지를 알고 추적 관찰을 할 때도 그 부위를 다 세심하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특수한 재발의 가장 특수한 재발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세브란스에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사례들을 그래도 많이 아셔서 그런 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자꾸 제가 공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더 모이면 이 자체를 책으로 한번 출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 분야를 하는 외과 의사들이 참고 자료로 볼 수 있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수준이 같이 올라가면 환자분들도 이제 힘들게 특정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노력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새 막 림프절 마사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극해서 뭔가 림프 순환을 더 하면 뭔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까요? 먼저 장원 생 이야기 듣고 내가 그 다음에 해볼게요. 뭐죠? 사실은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림프절 마사지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암 치료를 받았던 부위다.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림프절 마사지 하는 이유는 약간 해독을 하려고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뭔가 이런데 림프가 뭐 뭉쳐 있으면 독이 쌓여서 안 좋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근데 이걸 들으니까 림프 쪽에 전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환자분들께서 나 해독하려고 림프절 했는데 갑자기 그 영향을 끼칠까봐 문득 든 생각이어서. 이거는 이제 따로 특집으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떠도는 속설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림프 마사지라고 하는 건 과거에 어떤 거냐면 이제 유방 수술하고 옛날에 겨드랑이를 많이 파내고 나면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팔이 이렇게 부어요. 그거를 이렇게 림프액을 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해 주던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림프절이 붓고 하는 거는 자연적인 방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균이 침투하든지 그러면 이게 부으면서 그 침투한 균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런 반응이라 우리 감기 걸리면 목에 임파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 건 마사지로 풀어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반 분들은 약간 그냥 이뻐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컨닝하려고 좀 알고 있나 싶어서 했는데 그 림프 부종이 하는 마사지가 그렇게 옮겨온 것 같습니다. 림프 부종은 정말 마사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이런 속설에 대한 것도 한번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모아서 이런 약간 속설이나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모아서 이제 특집을 만들어 볼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 교수님들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